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건 아니더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입이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봤고 저것도 겪었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혹시 우리가 하는 어떤 말들이 우리 자신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라.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몇 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나는 예전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전만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자식들이 네네, 알았어요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동네 모임에서 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존중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억지로 얻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정작 조용히 있어야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말의 무게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군자는 말을 아끼되 할 말은 분명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낀다는 것과 분명히 한다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나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자기 이야기의 과도한 삽입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의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그거? 나는 말이야, 예전에 그것보다 더한 일을 겪었는데. 그리고는 한참 동안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나는 말이야, 너희 아빠 장사할 때 애 셋을 키우면서 가게 일까지 했어. 그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더 힘든 걸 이겨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힘듦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어르신 이야기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털어놓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자기 얘기만 하시는데 뭐 하고 입을 닫아버리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너의 경험으로 그를 재단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듣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라는 한마디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나는 말이야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르신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올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조언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나는 말이야를 반복하면 그건 과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세대 비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어려움, 그때의 미덕, 그 시절의 가치관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젊은 세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참을성이 없어. 요즘 애들은 이런 말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본인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나요? 시대가 다른데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 선생께서는 시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입니다. 조선 후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선생은 때에 맞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되 새로운 것을 배척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 때는 이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좋은 경험, 진짜 귀한 지혜까지도 다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데 표현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 가치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참 힘들겠다 라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을 나눠볼게 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겪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가 될 때입니다. 그건 이런 거야.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말은 듣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독선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식이 많으시구나 생각하지만 계속 그러시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틀리고 저분 말만 맞다는 식이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평생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늘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셨기에 사람들이 더욱 선생을 존경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한쪽 면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아는데 라는 말 대신에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라고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그것도 모르니라는 식의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가끔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도 몰라?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게 말하면 농담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도 모르니 학교에서 뭘 배우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창피해서 다음부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웃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는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질문했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니라고 하면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거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친절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가 해줬는데 라는 식의 은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많은 것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입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사람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빚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 집 김장 도와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덕을 베풀되 그것을 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덕이 된다는 거지요. 만약 베풀고 나서 그걸 자꾸 들먹이면 그건 더 이상 덕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많은 것을 해주셨으면서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거 아닌데 뭘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갚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해줬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은 그 순간부터 존경심이 줄어듭니다. 아, 이게 조건부였구나. 무언가를 바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그래도 하면서 시작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잖아. 그래도 아직 멀었어. 손주가 시험을 잘 봤다고 좋아하면 그래도 다음에도 잘 봐야지라고 하고, 자식이 승진했다고 하면 그래도 더 높은 사람도 많잖아라고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 자만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을 때 그래도 간이 좀 짜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만은 못하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다시는 요리를 해오지 않습니다. 아니, 집에 자주 오지도 않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칭찬하면 그 사람은 더 큰 발전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조언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은 앞에서 한 칭찬을 모두 무효화시킵니다. 듣는 사람은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인정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꺾입니다. 일곱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 말이 맞았지 라는 식의 확인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언을 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내 말이 맞았지. 자식이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헤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지.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이미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그 위에 내가 맞았다는 말까지 들으니 더 속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립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지혜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상대방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가 맞았지 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입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라는 식의 비교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명절에 다 오던데, 옆집 아들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던데, 친구 손주는 1등을 했던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칼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며느리에게 다른 집 며느리는 이라고 하면 며느리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뭘 해도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댁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손주에게 친구는 1등 했는데 너는 이라고 하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방문이 즐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이 다르니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사람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신에 내가 이런 점은 정말 잘하더라라고 말해보십시오. 비교가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힘을 얻습니다. 더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9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나이 먹으면 다 그래라는 식의 일반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하소연을 들었을 때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우리 나이에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로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할 때 나이 먹으면 다 아프지 뭐 라고 하면 친구는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늙음은 모두가 겪는 일이나 각자의 늙음은 다 다르다. 그러니 각자의 어려움을 존중해야 한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다 그래 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고유한 경험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었겠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위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10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가 돈 많이 썼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주 생일에 선물을 사주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거 사느라 돈 많이 들었어 라고 말하거나 자식들과 외식하고 나서 여기 비싼 데야 잘 먹어야 해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투자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겠지요. 하지만 이런 말은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고마움보다는 부담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라고 하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거절하거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지 말라.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싼 것을 사줬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싼 것을 줬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비쌌어. 대신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느낍니다. 11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내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해.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렸어 라고 계속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나름의 철학이 생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입니다. 자식이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회사가 더 좋아. 옮기지 마라고 합니다.
손주가 진로를 고민하면 내 생각에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야 라고 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할 뿐이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조언은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해봐 이고. 강요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지만 강요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내 생각에는 뒤에 꼭 붙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 한마디가 있으면 조언이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강요가 됩니다. 12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나는 안 그런데 라는 식의 자기 방어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해요. 그런 표현은 좀 불편해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건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틀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둡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이 훈육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안 그런데 손주 귀여워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며느리는 입을 닫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비판을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방어하기 전에 성찰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불편함을 표현했다는 것은 용기를 낸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말한 겁니다. 그걸 나는 안 그런대로 막아버리면 그 용기를 꺾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랬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앞으로 조심할게. 이렇게만 해도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13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너 때문에 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병났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줍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면 너 때문에 엄마 속 터져라고 하고 손주가 자주 못 오면 너희 때문에 할머니가 우울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옭아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행복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순간 나의 선택권과 책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속상해 대신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14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래는 이런 게 아니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건 전통이 아니야. 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간소하게 하자는 며느리에게 명절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식입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실학자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사고의 정지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열린 자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전통을 아는 동시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내 생각에는 모두 나로부터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먼저 헤아려라. 존중받는 사람은 억지로 존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말이 적으면 귀해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신중해 보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 따뜻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으면 가벼워집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보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것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들, 혹시 우리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데 그것도 모르니, 내가 해줬는데 그래도 내 말이 맞았지.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다 돈 많이 썼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안 그런데 너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선생께서는 수많은 저작을 남기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제자들과 자식들과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데 몸은 괜찮으냐? 공부가 힘들지는 않으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거라.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제자들과 자식들은 평생 선생을 그리워했고 선생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존경받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자식이나 손주와 통화할 때 나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려던 말을 참아 보십시오. 그 말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먼저 공감해 주십시오. 동네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하려던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요즘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내가 잘 아는데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겸손하게 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존중입니다. 억지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는 존중입니다. 나이 때문에 받는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받는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었다. 겸손히 듣고,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나 하고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 그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말 했었는데 하고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싫었어 하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